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도록 건의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과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물론 추가 소집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1시 29분경 대접견실에 있다가 집무실로 입실하는 모습이고 21시 35분경 다시 대접견실로 퇴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과 있던 21시 33분경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최 전 장관이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최 전 장관의 2024년 12월 3일 저녁 통화 목록인데 윤 전 대통령이 21시 33분경 즉 피고인과 함께 집무실에 있을 때 최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최 전 장관이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전 장관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바로 대접견실로 나온 피고인이 퇴실하자마자 송미령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는 독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화 내역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상목 장관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한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나오자마자 송미령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독촉하는 통화 내역인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출석을 독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시 16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되었고 윤 전 대통령 그로부터 약 2분 뒤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고 어떠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나서게 됩니다. 피고인이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후 아무런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이 법정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건의한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외관을 작출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송미령 전 장관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을 말려보자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은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일절 설명도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을 말려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손쉽게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휴대전화도 소지하여 외부에 알리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 전 장관에게만 출석을 독촉하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 비상계엄 당일 행동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만약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을 말릴 생각이었으면 국무위원들에게 같이 말려보자라는 말씀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장관들을 동원하여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가자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전 장관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에서 퇴실하려고 할 때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CCTV를 보면 22시 14분경 김용현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편 채 다가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때는 국무회의 구성원 7명이 대통령실에 있는 상황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4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김 전 장관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피고인과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 손가락 4개를 편 김 전 장관과 함께 대화를 하였는데, 이를 볼 때 피고인과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4명을 채워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뒤에 CCTV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1시 29분경) CCTV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실 5층 복도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했던 김정한 수행실장에게 손가락 4개를 펴보이는 모습이고, 곧이어 김용현 전 장관은 대접견실로 들어가 손가락 4개를 편 채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가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22시 34분경 CCTV를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실 출입 조치를 담당하는 전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시 57분경 최상목 전 장관이 22시 10분경 송미령 장관이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에 2명이 부족한 22시 12분경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하는 모습인데, 그 직후인 22시 14분경 조규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시는 조규용 전 장관이 도착한 것을 알고 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1명 남았다는 뜻으로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는 피고인 및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시간을 정리한 것으로, 의사정족수에서 4명이 부족할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표시하고 1명이 부족할 때는 손가락 1개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피고인과 김용현 전 장관이 각 시간별로 몇 명이 부족한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긴밀히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편 채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상황을 살펴본 사실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자고 건의한 이유가 오로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 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22시 5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 밖으로 나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반면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22시 18분경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때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나갔다가 놓고 서류를 가지러 다시 들어온 장면인데, 이때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용현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영상은 피고인이 김 전 장관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조금 전 상황을 확대한 영상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함께 나간 이후 놓고 온 서류를 가지러 다시 들어왔고, 이때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그 서류를 달라고 손짓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직접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의 주장과는 너무도 달라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찼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등 한마디 말도 없이 윤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하고, 오히려 방금 보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를 볼 때 국무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으로 보이고, 오로지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둔 경제 장치가 국무회의 내지 국무총리라는 것은 법에 정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모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란 범행에 가담한 여인영 방첩 사령관조차도 국무회의는 국무총리도 계시고 국무위원들도 계시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하면 국무회의 구성원 중 가장 상급자인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이용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것만 신경 썼을 뿐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송미령 농림부 전 장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의사정족수만 채우려고 한 사실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피고인은 이미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통령실로 오고 있는 송미령 장관에게 21시 37분경 전화를 걸어 출석을 독촉하였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가고 있다고 말을 했음에도 빨리 오라, 얼마나 걸리냐, 더 빨리 오라,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며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을 하였고, 이처럼 대통령실로 오고 있는 송미령 장관에게 재촉을 한 이유는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한 시간이 22시경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22시 18분경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 전 대통령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피고인의 모습입니다.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조의 의사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서도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은 장관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지시사항을 하달했는데, 그 지시는 향후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 등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비상계엄을 신속히 해제하자고 건의하는 대신 그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회의장 안쪽에 있는 이상민 장관 등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상민 전 장관은 강희구 전 실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비상계엄에 따른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구 전 실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 장관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기 위해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대접견실을 나가려던 일부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국무위원들 간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뉘어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상목 장관이 고개를 돌리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장면은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라며 부서를 설득하는 피고인에게 최상목 전 장관 등이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최상목 전 장관 등에게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곧 사실상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할 것을 설득하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시에 모든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국무회의록에서 보듯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하는 란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에게 말한 서명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부서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에 들렀다가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 이상민 전 장관에게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화라는 모양의 손동작입니다. 피고인은 바로 앞에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앞서 본 것처럼 국무위원들 간의 그 서명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여 논의가 있은 후에 국무위원들이 퇴실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을 향해 앉아보라고 손짓하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퇴실하려는 이 전 장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여 자리에 앉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뒤에서 볼 것처럼 피고인은 이상민 전 장관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약 16분에 걸쳐 단둘이 서로 가지고 있던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상민 전 장관을 남게 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상민 전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간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 문건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본인의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고, 피고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상호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주요 장면을 캡처한 CCTV를 캡처한 주요 장면 사진입니다. 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중 하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이고, 피고인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이와 같이 상세하게 읽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이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이 전 장관이 웃고 있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전 장관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건을 건네받았고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전 장관이 일어선 채 문건의 일부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이 전 장관과 남아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의할 만큼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내용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구체적으로는 국회, 언론사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이 전 장관이 받은 지시사항을 살펴보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윤석열의 내란 범행을 방조하고 가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하는 관용차 안에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와 통화하면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추 대표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호 전 대표와 23시 11분경부터 약 7분 32초간 통화를 하였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원내대표를 안심시키면서 마치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이 계획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이후 추경호 전 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여당 의원 상당수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지 못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그러한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 사령관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헌정질서 침해 상태는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인 국회 통고 절차를 확인하는 등 지속하여 절차 미비를 보완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국회 통고 여부는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직접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비상계엄 유지를 전제로 하는 행동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찬성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상황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진술조서에 잘 드러납니다.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이에 가담한 정황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으므로 바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2차, 3차 비상계엄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은 피고인에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마저도 조금 기다려보자며 묵살하였고 결국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가 결정되자 그제서야 대통령실로 이동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방기선 실장을 통해 손쉽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건의를 피고인이 묵살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입니다. 오른쪽 휴대폰 사진에서 보듯 방기선 실장은 국무위원 18명이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손쉽게 전체 국무위원을 소집할 수 있었음에도 국무위원 소집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진석 비서실장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총리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나와달라, 국무위원들을 소집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정진석 전 실장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였는데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피고인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오히려 정진석 전 실장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책무 방기로 비상계엄 해제가 지연되었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시점부터 무려 3시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서 사진에서 보듯이 그 사이 군병력과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고 추가 병력 투입을 위한 대기 상태 또한 유지되는 등 피고인의 책임 방기에 따른 내란 상태가 지속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에도 비상계엄에 동조하며 그 절차의 미비를 보완하려고 하였습니다. 안덕근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아까 오셨던 분들은 좀 남아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영현 전 장관은 아까는 의사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성립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조태열 전 장관은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 말이 되냐고 말하였다고 증언합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러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좀 남아보라고 하면서 부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에도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은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맞은편에 결재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으로 아까 이상민 전 장관 등에게 서명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2024년 12월 4일 05시 18분경으로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인데 국무회의가 해제된 시점에서도 피고인과 강희구 전 실장이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강희구 전 실장은 결재판의 서류를 준비해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함께 서류를 살펴보며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논의하는데 강희구 전 실장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국무총리와 대통령 부속실장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은 없었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좀 남아보라고 하면서 부서를 받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되고 피고인과 강희구 전 실장이 이후 공모하여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과 강희구 전 실장의 대화는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후 심지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등 어떻게든 이를 도우려고 했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해 2024년 12월 27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괜찮으시면 오전 저기까지 하고 아마 시간상 아마 1시간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오후에 나머지 하시면 1시간 정도 마무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두 커트 남았고요. 아, 그 뒤에는 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좀 범죄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해 2024년 12월 27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기각 사유는 피청구인이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2025년 6월 특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실 CCTV는 경찰이 2025년 6월경 확보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국무위원,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의 주요 진술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가 피고인의 건의가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의 건의에서 비롯되었고 피고인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증거는 헌법재판소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들입니다. 피고인의 탄핵 심판을 담당한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CCTV를 보았더라면 탄핵 심판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행의 세부 계획을 인식하였음에도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보좌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란 부분까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